지난 5년 동안 제 며느리 지연은 질투심 때문에 제 아들을 저에게서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해 의미로 떡이 배달되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떡 맛있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 맞죠? 지연이 문자로 물었습니다. 저는 답장했어요. 응, 너희 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셨어. 그 순간 지연이 전화로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어머니, 대체 뭘 한 거예요? 이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고 싶어요. 제 이름은 민자, 60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제가 원하지 않은 침묵과 마땅히 겪을 필요 없는 고독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제 문 앞에 배달된 이 떡을 바라보며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모든 것은 제 아들 민수와 지연이 결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가족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자신의 영역을 설정하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민수가 12살 때 아버지가 우리를 떠난 뒤 홀로 그를 키웠습니다. 우리 둘은 늘 한 팀이었죠. 영원히 그럴 줄 알았어요. 지연은 우리의 삶에 조용한 폭풍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예의 바르며 민수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정확히 골라 말할 줄 알았어요. 연애 시절에는 저에게도 친절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된 냉정함이었죠. 첫 번째 경고는 결혼 준비 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머니로서 당연히 결혼식 준비를 돕고 싶었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모든 걸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라고 말했죠. 하지만 결혼식 당일 제가 모든 중요한 결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고 제 제안은 환영받지 못했어요. 결혼식에서 민수가 서약을 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에 묘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것이 변하고 있다는 예감이었죠. 지연은 재단에서 저를 보며 그 익숙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이렇게 말하는 듯 했어요. 이제 민수는 제 거예요. 처음 몇 달은 미묘했어요. 지연은 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전략은 훨씬 더 정교했어요. 제가 너무 과보호적이라며 신혼부부에게 공간이 필요하다고 넌지시 말하기 시작했죠. 민수는 사랑에 눈이 멀어 그녀의 말을 마치 자신의 생각인 양 반복했어요. 엄마, 우리에게 좀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연이가 우리만의 전통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예고 없이 집에 들렀을 때 민수가 그렇게 말했죠. 모든 대화는 지뢰밭이 됐습니다. 제가 뭔가를 제안하면 간섭이었고 아무 말 안 하면 감정적 거리두기였어요. 지연은 제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끔찍한 건 민수가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연이 임신했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저는 손자의 탄생이 제 가족 내에서의 자리를 되찾아 줄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임신을 또 다른 무기로 사용했죠. 갑자기 제가 그녀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했어요. 제 방문은 그녀를 불안하게 했고 제 존재가 아기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했죠. 의사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을 피하라고 했어요. 지연은 주방에서 민수에게 이렇게 말했고 저는 그 말을 엿듣게 됐어요. 어머니가 좀 너무 강렬해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방문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는 임신한 아내를 걱정하며 의심 없이 동의했죠. 방문은 간헐적인 전화로 줄어들었고 그마저도 점점 어색하고 형식적이 됐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 저는 희망을 안고 병원에 갔어요. 첫 손자를 보면 모든 게 바뀔 거라 생각했죠. 지연도 제가 이 새로운 생명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걸 이해해 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그 신성한 순간에도 그녀는 저를 이방인처럼 느끼게 했어요. 지연이가 너무 피곤해요. 민수가 꽃과 아기 선물을 들고 병원에 도착한 저에게 말했어요. 의사가 완전한 휴식을 취하라고 했어요. 며칠 뒤에 다시 오시면 어떨까요? 그 며칠은 결코 오지 않았어요. 제가 다가가려 할 때마다 새로운 핑계가 생겼고 제 존재가 불편한 이유가 늘 새로 생겨났어요. 지연은 제 가족 주위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았고 저는 그 바깥에서 낯선 사람처럼 안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결정타는 손자의 두 번째 생일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 생일 파티를 준비했어요. 장식과 특별한 떡을 샀죠. 하지만 선물과 기대를 안고 그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파티가 한창이었어요. 아, 민자 어머니. 지연이 완벽하게 연습된 거짓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민수가 날짜가 바뀌었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제 시간에 오시지 못해서 정말 아쉽네요. 민수는 제 시선을 피했어요. 그가 의도했든 아니든 이 굴욕에 동참했다는 걸 알았죠. 그날 오후 저는 그들의 집을 마지막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멀어지기로 결정해서가 아니라 제가 더 이상 그곳에 설 자리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잃어버린 생일들, 외로운 추석, 잠 못 이루는 밤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자문하며 보낸 5년이었어요. 답장 없는 편지, 음성 사소함으로 직행하는 전화, 공원에서 손자와 함께 있는 다른 조부모들을 보며 혼자 걷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침묵 속에서 제 문 앞에 떡 한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카드도 설명도 없이 단지 하얀 상자에 제가 좋아했던 찹쌀떡이 들어있을 뿐. 배달원이 지연이 보냈다고 했어요. 저는 조용한 주방에서 이 떡을 바라보며 마치 터지지 않은 폭탄을 대하듯 느껴요. 5년 동안 지연을 알아오며 그녀의 뒤틀린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기에 이건 화해 제스처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건 또 다른 시험, 또 다른 조종, 그녀가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하지만 처음으로 그녀가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마침내 그녀의 본성을 너무 많이 드러냈을지도 모릅니다. 떡은 여전히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기다리고 있지만 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번엔 지연이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5년의 침묵 끝에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걸 배웠어요. 지연은 숨겨진 이유 없이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 의심스러운 떡을 주방에서 바라보며 지난 5년 동안 지연이 어떻게 저를 가족에서 지워왔는지 떠올립니다. 그건 갑작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천천히 계산적으로 저를 아들의 삶에서 밀어내는 침식이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난 첫 추석을 생생히 기억해요. 저는 모두를 위해 선물을 샀고 민수가 늘 좋아했던 제 김치전을 준비했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길 기대하며 그들의 집에 갔죠. 지연은 문 앞에서 놀란 척하며 저를 맞았어요. 어머, 민자 어머니, 이렇게 일찍 오실 줄 몰랐어요. 선물 뜯는 건 이미 끝났어요. 못 보셔서 아쉽네요. 당연히 거짓말이었죠. 선물들은 나무 아래에 완벽히 포장된 채로 있었고 손자는 아직 파자마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그 거짓은 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주방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민수를 위한 거였죠. 그의 머릿속에서 저는 중요한 가족 행사에 늦게 오는 무책임한 할머니가 됐어요. 엄마, 지연이가
점심 이후에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 이미 밥 다 먹었어요. 민수가 말했죠. 저는 그런 적 없다는 걸 알았지만 아내를 반박하면 제가 갈등을 일으키는 시어머니로 보일 터였어요. 지연은 제가 어떤 방어든 문제 있는 시어머니로 보이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손자가 제가 뜯지 않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며 1시간 머물렀고 초대받지 않은 점심에 남은 음식을 먹었죠. 떠나면서 지연이 민수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어머니가 요즘 좀 긴장한 것 같아요. 괜찮으시길 바래요. 그건 그녀가 즐겨 쓰던 또 다른 전술이었어요. 제 정신적 안녕에 대한 거짓된 걱정을 표현하며 사실은 그녀가 제 고통의 원인이라는 걸 감추는 거였죠. 이듬해는 더 나빴어요. 지연은 저를 편리하게 배제한 새로운 가족 전통을 만들었어요. 아기 때문에 그녀 부모님 집에서 추석을 보내기로 했다고 했죠. 두 가족을 번갈아 방문하자고 제안했을 때 지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이런 추억이 필요해요. 그녀 부모님은 저와 동갑이었죠. 가장 잔인한 조종은 손자의 3번째 생일 때였어요. 몇 주 동안 파티에 대해 물어보려 전화했지만 거의 답이 없었어요. 겨우 민수와 통화했을 때 그는 작게 직계 가족만 모이기로 했어요 라고 했죠. 그럼 나도 갈게요. 제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하며 말했죠. 엄마. 지연이가 이번엔 우리 셋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대요. 가족만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건 민수의 말이 아니라 지연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자신의 생각이라 믿을 정도로 세뇌당했어요. 지연이 부모님은요? 제가 물었고 이미 답을 알았죠. 그분들은 준비를 돕기로 했어요. 그건 좀 달라요. 다르다는 단어는 모든 것에 설명이 됐어요. 지연 부모님이 예고 없이 오는 건 괜찮았지만 저는 정식 초대가 필요했어요. 그들이 가족 식사에 머무는 건 자연스러웠지만 저는 부담이었죠. 그들이 손자 양육에 조언하는 건 괜찮았지만 제 제안은 간섭이었어요. 이 패턴은 몇 년간 반복됐어요. 지연은 절대 저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적대감을 증명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았죠. 대신 제가 늘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이유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선물을 가져가면 아이를 망친다고 했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면 무관심하다고 했죠. 도움을 주면 통제적이라 했고 안 주면 무심하다고 했죠. 그녀는 제가 어떤 결정을 해도 잘못되게 하는 심리적 미로를 만들었어요. 가장 아팠던 건 민수가 변해가는 모습이었어요. 한때 모든 비밀을 저와 공유하고 문제를 털어놓던 아들, 저를 절친이라 부르던 그 아이는 이제 낯선 사람이 되어 저와 말할 때마다 단어를 신중히 골랐어요.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을 때 저는 제 느낌을 설명하려 했어요. 아들아, 내가 너 인생에서 제 자리를 잃고 있는 것 같아. 지연이가 네 아내인 건 알지만 나도 여전히 너희 엄마야. 그의 답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어요. 엄마, 어쩌면 엄마가 내가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지도 몰라. 지연이가 그러는데 많은 엄마들이 자식을 놓아주는 걸 힘들어한대요. 지연이가 그러는데라는 말은 민수가 저에 대해 가진 모든 의견의 서두가 됐어요. 그는 우리 관계에 대해 더 이상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연이 그를 프로그래밍한 대로 반복할 뿐이었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손자가 4살이 됐을 때였어요. 창문 너머로 민수가 풍선과 장식을 들고 차에서 내리는 걸 봤어요. 우리는 같은 동네, 불과 3블록 떨어진 곳에 살았지만 저는 마치 다른 행성에 있는 듯 고립돼 있었어요. 그날 밤 그들의 집 방향에서 웃음소리와 음악이 들려왔어요. 민수의 목소리,
손자의 높은 웃음소리, 다른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렸죠. 제가 속하지 않은 축하의 소리였어요. 저녁을 혼자 먹으며 설거지를 하다 손자가 저를 안아줬던 마지막 순간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손자가 할머니라고 부르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인지도요. 저는 제 가족 안에서 유령이 되어가고 있었고, 최악은 제 부재가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지연은 완벽한 며느리 이미지를 다듬으며 동시에 저를 가족 방정식에서 지웠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제가 조심스럽게 편집된 가족 모임 사진을 올렸고, 민수는 제가 어떤 기분일지 생각하지 않고 그걸 공유했어요. 생일, 유치원 졸업식, 첫 등교일, 손자의 어린 시절의 중요한 순간들은 저 없이 지나갔어요. 저는 며칠 뒤 페이스북 피드에서 그 순간들을 알게 됐고 마치 디지털 칼에 찔리는 듯했죠.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체계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지워진 후 지연이 저에게 떡을 보냈어요. 설명도 사과도 그녀가 초래한 모든 상처에 대한 인정도 없이요. 제가 좋아했던 찹쌀떡을 바라보며 그녀가 이번엔 무슨 게임을 하는지 궁금해요. 어떤 새로운 고문을 고안해낸 걸까요? 5년 동안 지연을 알게 된 후 이 떡이 친절한 제스처가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이건 또 다른 시험, 또 다른 조종, 그녀가 제 가족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또 한 번의 기회예요. 하지만 어쩌면 이번엔 그녀가 저를 과소평가했을지도 몰라요. 저를 키운 여성을, 그녀가 지금 통제하는 그 남자를 키운 여성을요. 떡이 도착한 지 3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손대지 않았어요. 주방 테이블 위에 놓인 이 떡은 초콜릿 크림으로 감싼 수수께끼 같아요. 5년간의 강제된 고독 속에서 저는 이전엔 없던 직감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직감은 뭔가 잘못됐다고 소리치고 있어요. 떡 앞에 앉아 마치 범죄 현장의 증거를 조사하듯 그것을 살펴봅니다. 장식이 너무 완벽해요. 지연은 늘 세부 사항에 집착했죠. 특히 뭔가를 계획할 때요. 그녀가 결혼식을 군대 장군처럼 정밀하게 조직했던 걸 기억해요. 모든 요소가 그녀가 원하는 이미지를 투영하도록 계산됐었죠. 이 떡도 같은 계산된 느낌을 줍니다. 메모도 설명도 없이 오랜 침묵 후에 갑작스럽게 도착했어요.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었다면 적어도 몇 마디 말이나 사과,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인정 정도는 포함됐을 텐데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주위를 돌며 떡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봅니다. 표면은 흠 하나 없이 매끄럽고 설탕 장식은 수학적 정밀함으로 배치돼 있어요. 이건 즉흥적인 선의의 제스처가 아니에요. 이건 지연의 모든 행동을 특징 짓는 냉정함으로 계획되고 실행된 거예요. 고립된 세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연과의 모든 상호작용, 주고받은 모든 말을 분석하며 그녀가 숨겨진 의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떡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번엔 무슨 계획일까?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걸 보내서 뭘 얻으려는 걸까? 그녀처럼 생각하려 해봅니다. 지연은 늘 전략가였어요. 가족 조종의 체스판에서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었죠. 그때 등골이 서늘해지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만약 떡에 뭔가가 있다면 그녀가 저를 감정적으로 파괴한 후 이제 물리적으로 해치려는 걸까? 터무니없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지난 몇 년간 그녀가 자신의 삶에서 장애물을 제거할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봤으니까요. 마지막 방문 중 하나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떠올랐어요. 지연이 누군가와 전화로 이웃이 모임에서 뭔가를 먹고 아팠다고 말했어요. 참 편리하죠. 그녀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환영받지 않는 때를 모른대요. 그때는 그저 잔인한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말 뒤에 더 불길한 뭔가가 있었는지 의심돼요. 그 이웃의 병에 더 심각한 이유가 있었을까? 지연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떡을 다시 보며 등골에 소름이 끼칩니다. 먹지 않을 거예요. 그녀에게 또 다른 피해자가 되게 두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도 않을 거예요. 지연이 게임을 하고 있다면 저도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옷장에서 코트를 꺼내 입습니다. 지연의 부모님, 영호 아저씨와 순자 아주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지 몇 년 됐어요. 그들은 늘 저에게 친절했어요. 지연이 저를 가족에서 완전히 지우기 전 드문 가족 모임에서 만났을 때도 늘 존중과 따뜻함으로 대해줬죠. 특히 순자 아주머니가 손자의 베이비 샤워 때 저에게 속삭였던 말이 기억나요. 지연이가 너무 소유욕이 강해요.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길 바래요. 하지만 지연은 더 통제적으로 변했죠. 떡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습니다. 만약 이 안에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비밀리에 그녀의 계획을 실행시키는 대신 증인과 함께 알아내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 아무 문제 없다면 적어도 저를 해치지 않은 두 사람에게 친절한 제스처를 한 셈이죠. 지연의 부모님 집까지 버스로 20분 걸립니다. 가는 내내 떡이 든 가방을 마치 시한폭탄처럼 들고 있어요. 어쩌면 이 순간이 모든 걸 바꿀지도 몰라요. 좋든 나쁘든. 그들의 집은 소박하지만 잘 관리된 곳으로 순자 아주머니가 사랑으로 가꾸는 앞마당 꽃밭이 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영호 아저씨의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요. 민자씨, 문을 열자마자 놀라며 말하지만 그 놀람은 진심 어린 따뜻함으로 가득했어요. 순자야, 누가 왔는지 봐. 순자 아주머니가 앞침에 손을 닦으며 나타나고 저를 보자 얼굴이 환해집니다. 민자씨, 이렇게 보니 정말 반갑네요. 들어와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들의 따뜻함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에게 진심으로 환영받는 느낌이었어요. 소속감, 어딘가에 받아들여지는 감각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깨달았죠. 잘 지냈어요. 저는 완전히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가져왔어요. 가방에서 떡을 꺼내 식탁에 올려놓자 그들의 눈이 기쁨으로 빛났어요. 정말 예쁘네요. 순자 아주머니가 감탄했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아니요, 사실 지연이가 오늘 보냈어요. 메모도 없이요. 제가 먹는 것보다 두 분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들은 빠르게 시선을 교환했어요. 영호 아저씨가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지연이가 떡을 보냈다고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설명도 없이? 네, 오늘 아침 배달원한테 받았어요. 솔직히 오랜 침묵 후라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떡에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아름답네요. 하지만 민자씨 말이 맞아요. 지연이는 이유 없이 아무것도 안 하죠. 그들의 말은 제 의심을 확인해줬어요. 심지어 그녀의 부모님도 지연의 계산된 본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전화가 울리며 문자 알림이 떴어요. 화면에 지연의 이름이 떠 있는 걸 보고 심장이 뛰었어요. 떡 맛있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 맞죠? 영호 아저씨와 순자 아주머니가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챘어요. 이게 진실의 순간이었어요. 지연이 이번엔 무슨 게임을 하는지 알아낼 순간 손가락이 살짝 떨리며 답장을 썼어요. 응, 너희 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셨어. 메시지를 보낸 지 10초도 안 돼 전화가 폭발하듯 울렸어요. 지연이 전화하고 있었고 기기의 진동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지연이에요. 제가 말하자
그들의 표정이 즉시 굳어졌어요. 받아. 영호 아저씨가 단호히 말했어요. 스피커로 해. 전화를 받아 스피커를 켰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공황에 찬 비명처럼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대체 뭘 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에 차갑고 계산된 지연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여성이었어요. 안녕 지연아.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잘 지내? 그딴 예의 차린 소리 집어치워요. 그녀가 소리쳤어요. 떡이 어디 있어요? 그걸로 뭘 했어요? 지연의 부모님을 보니 그들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가슴에 손을 얹고 영호 아저씨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너희 부모님께 드렸어. 저는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며 천천히 말했어요. 친절한 제스처라고 생각했지. 침묵이 이어졌고 지연의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상처받은 짐승 같은 소리였죠. 안 돼, 안 돼, 안 돼. 그녀가 중얼거렸고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그분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먹으면 안 돼요. 그녀의 고백이 독성이 짙은 연기처럼 공중에 떠 있었어요. 지연은 떡에 먹어선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고 인정했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딸이 위험한 걸 보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을 들었죠. 왜? 저는 분노로 떨면서도 차분히 물었어요. 왜 그들이 먹으면 안 되는데, 지연아? 입 다물어요. 그녀가 소리쳤어요. 그냥 그들이 먹었는지 말해요. 영호 아저씨가 제 손에서 전화를 가져갔어요. 그의 목소리는 무너진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지연아, 아빠다. 이 떡에 뭐가 들어있니? 이어진 침묵은 그녀의 비명보다 더 끔찍했어요. 지연이 자신의 부모님이 그녀의 고백을 들었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어린아이 같았어요. 그건 두 분께 드리려던 게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보낸 거였어요. 떡에 뭐가 들었어, 지연아? 영호 아저씨의 목소리가 강철처럼 단단해졌어요. 지금 당장 대답해. 제가... 그녀가 멈추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설사약을 넣었어요. 많이요. 어머니가 며칠 동안 화장실에 갇혀 고생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지난 5년 동안 저를 비참하게 만든 것처럼요. 순자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들의 딸이 저를,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독살하려 했어요. 설사약이 얼마나 들어있니? 영호 아저씨가 침착하려 애쓰며 물었어요. 며칠 동안 아프게 할 정도예요. 지연이 흐느끼며 인정했어요.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고통을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네가 고통받았다고. 영호 아저씨의 목소리가 분노로 폭발했어요. 네가 그녀를 가족에서 몰아냈어. 네가 그녀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았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가 절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연이 소리쳤어요. 항상 제 남편을 빼앗으려 했죠. 그가 저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게 질투났어요. 그녀의 말은 독처럼 쏟아졌고 뒤틀린 생각과 병적인 질투가 드러났어요. 저는 그녀를 차갑고 계산적인 조종자로 봤지만 그녀는 자기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경쟁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지연아, 제가 전화를 다시 받아 말했어요. 나는 너희 남편을 빼앗으려 한 적 없어. 그냥 내 아들과 손자의 삶에 함께하고 싶었을 뿐이야. 거짓말.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항상 그를 아기처럼 대했어요. 그가 저를 선택했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순간 수년간의 조종과 잔인함 뒤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어요. 지연은 민수를 여러 사람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 어른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녀의 뒤틀린 마음속에서 사랑은 단 한 명만이
그의 전적인 헌신을 받을 수 있는 제로섬 게임이었죠. 그래서 날 독살하려 했던 거야. 제가 그녀의 행동의 현실이 침묵 속에 가라앉도록 내버려두며 말했어요. 죽이려던 게 아니에요. 그녀가 중얼거렸지만 그 변명은 그녀 자신에게도 한심하게 들렸어요. 그때 새로운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들렸어요. 민수였어요. 지연이 신경쇠약 상태에서 전화하는 동안 집에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내 사랑, 지연이 애타게 부드러운 톤으로 바꾸려 했어요. 그건 그분들께 보낸 게 아니었어. 어머니가 부모님께 줄 줄 몰랐어요. 그럼 내 엄마한테 보낸 거였어? 민수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으로 가득했어요. 내 엄마를 독살하려 했던 거야. 독약이 아니야. 지연이 주장했어요. 그냥 교훈을 주고 싶었을 뿐이야. 무슨 교훈? 민수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내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려는 사이코패스라는 교훈. 난 사이코패스가 아니야. 지연이 소리쳤어요. 난 네 아내야. 날 선택해야 했어. 넌 내 아내야. 민수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5년 동안 매일 널 선택했어. 하지만 널 선택한다고 해서 내 엄마를 미워해야 했던 건 아니야. 아니, 그랬어야 했어. 지연은 이제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어요. 나 아니면 그녀야. 둘 다 가질 순 없어 이어진 침묵은 파괴적이었어요. 5년간 사랑에 눈멀어 있던 민수가 마침내 아내의 본 모습을 본 순간이었죠. 질투와 불안에 사로잡혀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던 여성을요. 지연아, 민수가 마침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5년간의 악몽에서 깨어난 남자의 것이었어요. 넌 도움이 필요해. 난 도움이 필요 없어. 그녀가 소리쳤어요. 내가 필요한 건 그 여자가 우리 삶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거야. 그 여자는 내 엄마야. 민수가 말했어요. 그리고 넌 방금 내 엄마를 독살하려 했어. 영호 아저씨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지연아, 엄마랑 아빠는 지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거야. 돌아오면 너랑 아주 진지한 대화를 해야겠어. 아빠, 제발. 지연이 절박하게 말했어요. 그건 두 분께 보낸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뻔했잖아. 순자 아주머니가 처음으로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통과 실망으로 가득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어떻게 누군가를 그렇게 해칠 생각을 했어? 지연에게서 대답은 없었어요. 흐느끼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 들렸죠. 엄마, 민수가 말했고 그 단어가 오랜만에 저에게 향하자 거의 무너질 뻔했어요. 괜찮으시죠? 제가 갈까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민수가 제 안부를 물었어요. 지연이 그를 낯선 사람으로 만들기 전 제 안부를 걱정하던 그 아이로 돌아온 듯 했어요. 괜찮아, 아들아. 목에 걸린 덩어리를 삼키며 말했어요. 지연이 부모님과 함께 있어. 집까지 데려다 주실 거야, 아니요? 그가 단호히 말했어요. 제가 갈게요. 우리 이제 얘기해야 할 때예요. 전화가 끊긴 지 10분이 지났지만 지연의 부모님 집은 여전히 침묵에 잠겨 있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좋아하는 안락 의자에 앉아 손을 떨며 가슴을 부여잡고 있고 영호 아저씨는 갇힌 동물처럼 방 안을 서성이고 있어요. 떡은 여전히 식탁 위에 이제 그들의 딸의 잔인함을 증명하는 증거로 남아있어요. 50년, 순자 아주머니가 멀리서 들리는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로버트, 우리 50년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울 거라곤 꿈에도 몰랐어요. 영호 아저씨가 멈춰서서 아내 옆에 무겁게 앉았어요. 순간적으로 10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카르멘, 우리 잘못이 아니야. 최선을 다했어. 정말 그랬을까?
그녀가 눈물 어린 눈으로 저를 보며 물었어요. 민자 씨, 우리를 용서해요. 우린 몰랐어요. 지연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다가가 순자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두 분은 사과할 필요 없어요. 항상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잖아요. 신호를 봤어야 했어. 영호 아저씨가 말했어요. 5년 동안 너에 대해 물을 때마다 지연이는 늘 다른 핑계를 댔어. 네가 너무 바빠서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고, 가족 모임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네가 그들을 멀리한 거라고 우리를 설득했어. 순자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네가 아들이 자기 가족을 꾸린 것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했어. 우린 그 말을 믿었어. 그들의 말이 아프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지연이 제 부재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의심했으니까요. 놀라운 건 그녀의 거짓이 얼마나 정교했는지였어요. 심지어 자신의 부모님까지 제가 악역이라고 믿게 했죠. 지연이는 아주 설득력 있죠.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몇 년 동안 제 아들까지 제가 문제라고 믿게 했으니까요. 영우 아저씨가 갑자기 일어나 전화로 갔어요. 병원에 전화해야겠어. 어떤 설사약을 썼는지, 위험한지 알아봐야 해. 그가 전화하는 동안 순자 아주머니와 저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딸과의 지난 몇 년간의 상호작용을 새로운 시각으로 돌아보는 게 보였어요. 신호가 있었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어요. 지연이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에게 강렬했어요. 친구와 다른 아이와 얘기하면 질투했죠. 자기 아니면 다른 아이, 둘 중 하나만 친구로 택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녀의 말이 소름 끼쳤어요. 그건 지연이 민수와의 결혼에 적용한 사고방식과 정확히 일치했으니까요. 그녀에게 사랑은 단 한 명만이 승자가 되는 제로섬 게임이었어요. 사춘기 때는 더 심했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이어갔어요. 몇 명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매번 똑같았어요. 그들을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시켰죠. 늘 다른 사람들이 독성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설득력 있게 설명했어요. 그럼 두 분은 뭘 하셨어요? 아무것도. 그녀가 부끄러워하며 인정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질 거라고. 내 아들을 만났을 때 지연이가 변한 것 같았어요. 달콤하고 배려심 많고 정말 사랑에 빠진 것 같았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소유욕과 배타적이죠. 그녀 마음속에서 민수를 사랑한다는 건 그가 다른 누구도, 심지어 자기 엄마도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영우 아저씨가 전화해서 돌아왔고 안도한 표정이었어요. 의사랑 얘기했어. 떡을 안 먹었으니 즉각적인 위험은 없대.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병원에 가서 검진받는 게 좋겠대. 만약 먹었으면 어땠을까? 순자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영우 아저씨가 머뭇거렸어요. 사용한 설사약의 양에 따라 심한 탈수증을 일으킬 수 있었대. 우리 나이엔 특히 위험하지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모두 그 의미를 알았어요. 지연은 저를 해치려 했을 뿐 아니라 부주의로 자신의 부모님까지 생명의 위험에 빠뜨릴 뻔했어요. 그 순간 밖에서 차가 주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 너머로 민수가 차에서 내리는 게 보였어요. 소셜미디어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가까이 보니 감정이 북받쳤어요. 그는 더 늙고 피곤해 보였고 전에 없던 스트레스의 주름이 눈가에 생겼어요.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자 영우 아저씨가 문을 열어줬어요. 민수가 들어오자마자 저를 찾았어요. 한동안 우리는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5년간의 강제된 분리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처럼 떠 있었죠. 안녕 엄마.
그가 마침내 말했고 오랜만에 그 단어를 저에게 말하며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어요. 안녕 아들아. 목에 걸린 덩어리를 삼키며 대답했어요. 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마치 낯선 땅을 탐험하듯. 괜찮으시죠? 떡 안 드셨어요, 네? 아니, 직감이 뭔가 잘못됐다고 했어. 엄마 직감은 항상 좋았죠. 그의 목소리엔 존경과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그 직감을 지난 몇 년간 더 믿었어야 했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로버트, 우리 지금 병원에 가야겠어요. 이 둘이 따로 얘기할 시간을 줘야지. 저 때문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급히 말했어요. 너 때문이 아니야, 민자씨. 순자 아주머니가 제 뺨에 입을 맞추며 말했어요. 오늘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너희 둘은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고. 지연의 부모님이 떠나고 5년 만에 처음으로 민수와 단둘이 남았어요. 그는 소파에 앉았지만 적대적으로 보일 정도로 멀리 있진 않았어요. 내면에서 무언가와 싸우는 듯 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어요. 내 손자는 잘 지내는지부터 말해줘. 제가 부드럽게 제안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애가 엄마를 찾았어요. 항상 엄마를 궁금해했죠. 지연이는 엄마가 너무 바빠서 못 온다고 했지만 그 애는 할머니를 묻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 말은 수년간 피 흘리던 상처에 바르는 연고 같았어요. 손자가 저를 기억하고 지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았다는 거예요. 지연이가 내 대해 또 뭐라고 했어? 민수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많은 것들을요. 엄마가 비판적이고 우리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통제하려 한다고요. 오늘 사건 후에 깨달았어요. 지연이가 엄마에 대해 했던 말들이 사실은 그녀 자신을 묘사하고 있었어요. 오늘 사건, 집에 갔을 때 지연이가 너랑 전화로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엄마가 그녀를 괴롭힌다고 생각했지만 그녀 말하는 걸 듣는데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녀가 직접 보낸 떡 때문에 그렇게 절박한 거지? 그래서 스피커를 켰고 그녀가 떡에 설사약을 넣었다고 인정하는 걸 들었어요. 그녀가 자기 부모님을 걱정하는 것도 들었고 그 순간 5년간의 혼란이 갑자기 이해가 됐어요. 그는 일어나 거실을 서성였어요. 어린 시절 어려운 문제를 처리할 때처럼. 엄마, 내가 지난 몇 년간 낯선 사람과 살았던 것 같아요. 나와 결혼한 여자는 오늘 내 엄마를 독살하려 한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같은 사람이야.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제 넌 사랑의 필터 없이 그녀를 보고 있는 거야. 엄마는 어떻게 아셨어요? 떡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누군가에게 5년 동안 적처럼 대우받다 보면 생존 본능이 생기지. 그리고 난 여전히 너희 엄마야. 진심과 함정의 차이를 알지. 민수가 다가와 5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안았어요. 후회와 고통이 쌓인 절박한 포옹이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 그가 제 어깨에 대고 흐느꼈어요. 이렇게 되게 놔둬서 미안해요. 엄마를 잃은 것 같아서 미안해요. 넌 날 잃은 게 아니야. 제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난 그냥 네가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야. 그 떡 사건 이후 6개월이 지났어요. 한 번의 거짓이 파괴적인 진실을 드러내며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꿨죠. 지금 이 글을 쓰며 뒷마당에서 손자가 노는 모습을 보고 그의 웃음소리가 5년간 조용했던 공간을 채우고 있어요. 변화는 즉각적이지 않았어요. 처음 몇 주 동안 민수는 충격 속에 살았어요. 마치 꿈에서 깨어나 자신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려는 사람처럼요. 지연은 분노와 절박한 조종 사이를 오가며
오랫동안 유지했던 통제력을 되찾으려 했어요. 그건 순간에 미친 짓이었어요. 그녀는 민수와 화해하려며 말했어요. 질투했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정말 나쁜 짓은 하지 않았어요. 날 알잖아요.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마법은 깨졌어요. 민수는 그녀의 가면이 벗겨진 걸 보고 다시 씌울 수 없었어요. 떡에 넣은 설사약은 일시적인 광기가 아니라 5년간의 체계적인 감정적 잔인함의 물리적 표현이었죠. 이별은 불가피했지만 고통스러웠어요. 민수는 자신의 결혼이 우리 관계를 파괴하도록 허락한 죄책감과 싸웠고, 지연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것에 대해 괴로워했어요. 몇 주 동안 그녀는 밤낮 없이 전화하며 애원과 은연중의 위협을 번갈아 보냈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어느 밤 전화로 소리쳤어요. 네가 그 독덕을 들고 나타나기 전까진 우리 결혼은 완벽했어. 난 떡에 독을 넣지 않았어, 지연아. 제가 침착히 대답했어요. 넌 그랬지. 그건 나를 위한 거였어. 내가 너희 부모님께 준 게 내 잘못은 아니야. 그 대화는 제가 이미 아는 걸 확인해 줬어요. 지연은 절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뒤틀린 마음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가족의 음모에 희생된 피해자였어요. 전환점은 손자가 분리 후 처음으로 제 집에 왔을 때였어요. 할머니, 왜 엄마는 할머니가 나쁘다고 해요? 그의 질문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민수가 굳은 차에 물었어요. 엄마가 할머니에 대해 또 뭐라고 했어? 할머니가 아빠를 세뇌해서 아빠가 엄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아빠를 엄마한테서 떼어놓은 것처럼 우리도 떼어놓을 거라고요. 7살 아이의 잔인한 솔직함이었죠. 그 순간 민수는 가장 어렵지만 필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손자의 완전한 양육권을 요청했어요. 복수가 아니라 보호를 위해서였죠. 지연이 자신의 아들을 심리적 게임의 도구로 계속 사용할 수는 없었어요. 법적 싸움은 치열했지만 짧았어요. 지연의 부모님은 딸이 저지른 일에 충격받아 민수를 지지하며 증언했어요. 떡에 설사약을 넣은 사건과 그녀의 조종적 행동은 그녀의 감정적 불안정을 명확히 보여줬어요. 우리 딸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영호 아저씨가 청문회에서 말했어요. 그녀가 그 도움을 받을 때까지 손자가 그녀의 주 양육 아래 있는 건 안전하지 않다고 믿어요. 양육권이 확정된 날, 지연이 마지막으로 제 문 앞에 나타났어요. 초췌하고 눈 밑 다크서클이 깊었고 늘 완벽했던 머리는 엉망이었어요. 그녀의 완벽함의 가면이 처음으로 벗겨진 모습이었죠. 만족해요? 그녀가 속삭이듯 물었어요. 원하던 걸 얻었나요? 내가 늘 원했던 건 가족의 삶에 함께하는 거였어. 제가 대답했어요. 너한테서 아무것도 빼앗고 싶지 않았어. 거짓말쟁이. 그녀가 쏘아붙였지만 예전에 힘이 없었어요. 내 남편을 처음 만난 날부터 이걸 계획했어요. 날 그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지연아, 제가 진심으로 슬프게 말했어요. 너를 그에게서 떼어놓은 건 내가 아니야. 네가 했어. 매 거짓, 매 조종, 매 잔인한 행동으로 네가 네 결혼을 파괴했어. 그녀는 잠시 서 있었어요. 마치 제가 그녀의 다음 감정 전쟁에 쓸 무기를 줄 거라 기대하듯. 제가 그러지 않자 그녀는 돌아서 떠났어요. 그 후로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어요. 그 후 6개월은 느리지만 꾸준한 재건의 시간이었어요. 민수와 저는 잃어버린 세월, 그가 무시했던 신호들, 오랫동안 침식된 신뢰를 재건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어려운 대화를 나눴어요. 어떻게 저를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손자가 뒷마당에서 새 자전거를 타는 걸 보며 그가 물었어요. 넌 내 아들이니까.
제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리고 너도 나만큼 그녀의 조종 피해자였다는 걸 이해하니까. 차이점은 넌 그녀와 함께 살았다는 거야. 난 그저 그 효과를 견뎌야 했을 뿐이고. 손자는 변화에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했어요. 어른들이 종종 과소평가하는 아이들의 회복력 덕분이었죠. 처음 몇 주간의 혼란 후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충된 충성심이나 비판을 듣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 피어났어요. 할머니, 어느 날 오후 함께 떡을 만들며 그가 말했어요. 왜 엄마는 우리를 보러 안 와요? 엄마는 자기 자신에 대해 중요한 걸 배우고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가끔 어른들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시간을 필요로 한단다. 내가 잘못한 걸 생각하라고 방에 갇히는 것처럼요. 그런 거야, 얘야. 지연은 일주일에 한 번 감독해 손자를 만납니다. 민수 말로는 그녀는 그 시간을 주로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려고 다음 통제 시도를 위한 정보를 찾는 데 쓴다고 해요. 다행히 손자는 그 방문에서 피상적인 대화만 하게 됐어요. 영우 아저씨와 순자 아주머니는 예상치 못한 지원의 원천이 됐어요. 딸의 행동에 충격받았지만 그들의 불안정한 행동을 피해 다니던 세월에서도 해방됐어요. 이제 그들은 지연의 불안감을 거치지 않고 저와 민수와 솔직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늘 알고 있었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정기적인 가족 저녁 식사에서 고백했어요. 하지만 우리 딸이 심각한 감정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직면하는 것보다 눈 감는 게 더 쉬웠죠. 이제 가족 상담을 받고 있어요. 영호 아저씨가 덧붙였어요. 우리가 이 행동 패턴을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그리고 지연이가 치유하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요. 하지만 지연은 아직 개인 상담이나 가족 상담 제안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문제는 여전히 다른 모두에게 있고 그녀 자신은 아니에요. 그래도 언젠가 상실의 고통이 통제욕을 넘어서면 그녀가 더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내면의 작업을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어요. 저에게 이 6개월은 계시였어요. 5년 동안 저는 잃어버린 것들, 아들, 손자, 가족 내 자리로 제 삶을 정의했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저는 그들을 정말 잃은 게 아니었어요. 일시적으로 접근할 수 없었을 뿐이죠. 한때 추억의 묘지 같았던 제 집은 이제 다시 생명으로 가득해요. 주말이면 계단을 뛰어다니는 발소리, 놀이방에서 들리는 웃음, 몇 년간 없었던 저녁 대화가 들려요. 할머니, 지난주 손자가 말했어요. 아빠 말로는 할머니가 예전엔 정말 혼자였다고 했어요. 슬프셨어요? 가끔은. 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 슬퍼. 다행이에요. 7살 아이의 진지함으로 그가 말했어요. 우리가 할머니를 지켜줄 거예요. 다시는 슬프지 않게요. 그 말은 지연이 저를 상대로 무기로 사용했던 아이에게서 나온 거라 몇 년의 상담보다 더 치유적이었어요. 민수는 천천히 자신의 삶을 재건하고 있어요. 지연과의 분리는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는 마치 5년간의 꿈에서 깨어난 기분이라고 했어요. 그는 지연이 시간 낭비라고 했던 석사 과정을 다시 시작하는 걸 고려하고 있어요. 그녀가 터무니없거나 불필요하다고 했던 많은 걸 포기했어요. 지난주 그가 말했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걸 눈치채지도 못했어요. 이 글을 쓰는 지금 해가 지고 있고 또 한 번의 아름다운 날이 지나가요. 손자는 식탁에서 그림을 그리고 민수는 저녁을 준비하고 저는 독이 든 떡이 어떻게 제 가족을 구한 촉매가 됐는지 되새기고 있어요. 때론 축복이 비극으로 위장해와요. 5년 동안 제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그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떡을 의심했던 어머니의 직감은 저를 불쾌한 중독에서 구했을 뿐 아니라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삶을 되찾아줬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건 우리 가족이 이제 거짓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진실로 단련된,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지연은 그 떡으로 저에게 교훈을 주려 했어요. 결국 교훈은 그녀에게 돌아갔죠. 진실은 항상 드러날 길을 찾고 진정한 사랑은 다른 일을 파괴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걸요. 제 이름은 민자, 60세이고 5년의 강제된 침묵 끝에 마침내 집에 돌아왔습니다.